네. 네, 저는 지금 소속은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 한 20년 정도 일했고, 그다음에 서울기독대학교라는 데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주제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 보육 강화 이렇게 제목하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얼마나 낮은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 원 차일드 팔러시라는 것을 오랫동안 했는데 중국이 1.70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0.84, 1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국가입니다. OECD 평균이 1.61이고 이웃한 일본 초고령 사회라는 일본이 1.36, 프랑스는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1.83, 미국도 1.7, 영국 1.6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자녀를 안 낳고 점점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용어가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보육과 관련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출산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서 2013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그러니까 뭐 상층이든 중층이든 계층과 상관없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0, 5세 모든 가구에 무상보육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맞벌이든 뭐 헛벌이든 상관없이 또 상층이든 중층이든 상관없이 아동들은 5세 미만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양육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소득층은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시설에 보내지 않고 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영유아 5세 미만 같은 경우는 5세 이하입니다. 6세 미만 같은 경우는 좀 난데 어,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에 있습니다. 그나마 영유아는 보낼 데가 있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양육 수당을 포기하고 아이를 이제 인적 발달이라고 인적 투자를 위해서 시설에 보내는 경우도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보낼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물론 더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비와 주거비로 인해서 결혼을 지연하고, 그리고 결혼해도 최소한 겨우 한 명 낳고 거의 안 낳는 경우도 많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영유아는 이렇게 이제 모든 아동이 무상보육제도로 인해서 이제 커버가 되지만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보낼 데가 없어서 지금 있는 방과 후 돌봄제도라는 게 이제 지역아동 센터라는 것이 있고, 다음과 돌봄 센터, 뭐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만들어진 다함께 돌봄센터, 보통 저희는 다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아동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실비만 내면. 그런데 문제는 이 다돌이라는 게 전국에 493개, 2021년 6월 현재입니다. 저희가 그 시군구,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치면은 어린이집은 거의 전국에 4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생이 갈 수 있는 곳은 493개, 지역아동센터 4,000개,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뭐 얼마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유아는 맡겨지는데 이제 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학교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상황이 됐고, 문제는 맞벌이의 경우는 아이들이 그 학교 끝나는 시간하고 부모가 일을 끝나는 시간이 너무 달라서 방과 후 돌봄에 갭이 생겨서 할머니들, 조부모들이 양육하거나 또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학원으로 전전하게 되는 그런 사실은 너무나들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또 워낙 높다 보니까 도저히 한 명 이상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중산층이라도 해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가정 문제인데요.
일가정 양립이 국가에서 많은 가족 친화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3, 40대 여성들은 아시다시피 M자 커브라는 게 있잖아요. 3, 40대 기혼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3, 40대의 경우는 M커브, 그러니까 그 취업률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 그런 제도로도 연결이 되는데 육아휴직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뭐 교육기관을 빼고 민간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0.6%밖에 안 되는 정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1.5%, 남성은 0.1%도 안 되고 0.05%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체 인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공직이나 아니면 뭐 사교육 그러니까 그 학교 이런 경우는 대체 인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민간은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지금 구비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6.6%, 전체 6.6%밖에 안 되는 상당히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방과 후 돌봄 공백과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어 일가정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뭐 사교육비와 주거비의 심각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아동을 낳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육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타개할 수 있을까를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러니까 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건 영유아는 6세 미만이고요. 아동은 물론 18세 미만이긴 하지만 중고를 아동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초등학생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돌봄센터가 우선적으로는 확충되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센터가 지금 너무나 미미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규모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군구에 사실 정확히 말해서 모든 읍면동에 센터가 하나씩 있어서 부모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들이 다돌이라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뭐 하는 것인지 그런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낮은 인지도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동 돌봄 시간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뭐 연장 보육도 하고 야간 보육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한 5시 뭐에 아동들이 다 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야간 근무를 한다거나 뭐 교대제 쉬프트를 통해서 하는 그런 직업이 있는 경우 또 주말에 일해야 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아동을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 맡긴다거나 이제 그 사교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봄 시간이 다양화돼서 주말이나 야간 등도 어떤 때도 아동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방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나 뭐 또 겨울에 방학이 있으면은 부모들이 동시에 그 휴가를 내거나 뭐 휴가를 낼 수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그 방과 후 돌봄 센터는 연중 무휴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들도 휴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분들을 종사도 하면서 그다음에 아동들은 아동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아동을 언제든 맡길 수 있냐 했을 때는 여기서는 대체 인력이라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휴원 없이 이런 그 방과 후 돌봄 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또 보육시설도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의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제공인데 이거는 이제 보육과 뭐 좀 연장돼서 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발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사교육비 절감의 차원이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예체능 활동 하다못해 승마를 하는 사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으면은 아동을 보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점점 대도시로 아동을 보내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아동 수가 학교에 뭐 전교생이 50명도 안 되는 이 아동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이제 학원하고는 이제 경쟁 관계 있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그러니까 방과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일가정 양립제도인데 이것은 뭐 최근에 있었던 제한된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의무화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이건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대체 인력을 통해서 이분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근무 일가정 그 양립의 그런 제도인데요. 재택근무라든지 뭐 자율적 출퇴근 제도, 시간 선택제 근무 이것도 뭐 공공직에서는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민간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시간 선택제 근무는 굉장히 여성들한테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 40시간 일하지 않아도 15에서 35시간 본인이 뭐 30시간 일하겠다 그러면 30시간을 일하되 이게 정규직으로 되는 그런 제도가 좀 더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성 휴가도 이제 활발해서 지금 남성의 육아휴직은 사용률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공무원분들이 1년 동안 나는 육아휴직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민간에서도 부성휴가가 아주 원활하게 사용이 돼서 사실 이거는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성들이 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부모가 같이 아동을 양육함으로써 아동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만 있는 나라고 사실 인적 자본으로 인해서 자연 자본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보다는 훨씬 경제 발전 속도가 높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공 사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인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돌봄과 여성의 그 양육 부담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차기 정부의 그 중요한 그 정책의 하나의 꼭지 중에 하나로 꼭 이것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구조 재설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 정부 들어가지고 결국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8대 2였는데 이게 6대 4까지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 아마 현 정부의 생각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보면은 현황 및 문제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한 60년 동안 지속되었던 고도 성장 시대를 마감을 했고 이제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력의 조속한 확충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것이 아마 최우선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일 것 같고요.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나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신속한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들 간의 게임의 룰을 선진화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그 중에서도 일관성도 없고 후진적이고 누적이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세제의 기본적인 툴을 선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의 대가가 조세고요. 조세는 처음부터 권리였습니다. 우리가 경제 행위의 대가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정부가 징수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경제 행위는 반드시 누군가하고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동업자가 자신의 역할보다 더 과도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동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동업자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과도한 것을 요구하면은 동업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전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세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아래에 있는 5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 규칙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세목 자체가 25개로 지나치게 많고요. 과세 구간이나 세율이 복잡해가지고 자원의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내는 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셋째가 비과세 감면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과세 기반 자체가 너무 좁다라는 것이고, 그동안의 세제 개편은 대정요법적으로 막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 5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요구에 의해서 단행된 세원 배분 문제로 기업도 어렵고요. 지방화 이걸 지속 발전시키는데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세제 개편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룰을 바꾸기 때문에 이게 파레토 인프루먼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제 개편의 최적의 시기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성공적인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정권 출범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세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정부들이 세제 개편을 단행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시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세원 배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결론들은 대부분 다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드웨이의 논문인데요. 이 보드웨이의 논문은 이 세원 배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4가지 원칙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효율성이고, 두 번째가 형평성이고, 세 번째가 비용 문제입니다. 네 번째가 재정의 수요,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효율성인데요. 그 국가가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던 단일 국가든 또는 광역자치단체든 시장 공동체 내에서 모든 자원들이 어떤 정책으로 인한 디스토션이 없이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시장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 과세 체계가 분권화되어 있으면은 2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첫째는 지역 간의 과세 체계가 다를 경우, 우리나라는 주민세 같은 것이 지금 이게 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를 경우 이동 가능한 자원이 조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자원 배분의 디스토션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정부가 조세 정책의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면은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 이동성 있는 자원들을 끌어들이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자동차 등록세, 비행기 등록세 이런 것들이 시도에서 세율을 깎아주면서 지금 유치하다 보니까 세원 자체가, 과세 기반 자체가 굉장히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국가적 관점에서 본 형평성의 측면입니다. 이 조세는 일반적으로 소득 재분배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소위 사회후생을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방한테 과세 자주권을 부여하면은 정부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죠. 지방의 과세 자주권이 지역 간 과세 체계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생산 요소들이 그런 세원들이 이동하게 된다면 아마 특정 지역의 정부는 과세 체계의 조정을 통해서 고소득층들을 유인을 하고 저소득층들을 갖다 내모는
또 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지역이 같은 정책을 추진을 한다면 자원의 지역 간 이동 유인은 상쇄되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재분배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행정 비용인데요. 어떤 세목이든지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징수 비용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분권화된 조세 행정은 징세 비용이 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세 체계는 납세자에게 보다 많은 납세 협력 비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 탈세 위험도 크고요. 특히 세원의 이동이 크거나 과세 표준이 2 이상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 법인세 같은 경우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권화된 과세 체계에서 조세 회피, 탈세 위험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2 이상의 지역에 걸쳐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정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각급 정부가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려고 하려면 각급 정부의 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수준의 자체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급 정부가 수행하는 특정 기능과 관련된 세금은 해당 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누진적인 과세, 이 소득세가 되겠죠. 경기 안정화 기능을 담당하는 세목, 요거는 이게 소득세나 법인세는 국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나 지방도로, 여기에 편익의 원칙에도 맞겠죠. 지방도로와 관련된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은 해당 지방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선 방안인데요. 이상의 이 4가지 원칙을 적용을 하되 개인적으로 이동성을 기준으로 이동성이 높은 것은 국세로 가져왔으면 좋겠고 이동성이 낮은 것은 지방세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자동차, 재산, 토지와 관련된 것은 지방정부로 가져가고요.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것은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관세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법인세는 세원의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져간다면 효율성을 저해하죠. 일부 지금 법인세가 지방으로 가져가고 있죠. 지방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5%도 지방으로 가져갔는데요.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은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출은 서울에서 일어나고 매입은 제주도에서 일어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요. 이런 것들도 이 지방세로 지금 가져가고 5% 가져갔던 것을 10% 혹은 15%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세원 공유가 아니라 이건 그냥 중앙정부가 걷어서 세입을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이 가져간다면 저는 지방세를 없애버리고 세입을 공유할 바에는 국세청에서 다 걷고 거기서 해당하는 세입만 공유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8대 2를 갖다가 6대 4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어떠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과세의 자주권이라고 그랬는데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지역마다 만약에 세율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서 누진세율 우리나라 8단계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경기 안정화 수단이라는 점, 세원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지방세보다는 국세가 당연히 적합하다라고 보는데 보통 세원 배분할 때 대표적인 논문으로 드는 보드웨이 논문에 비하면은 혹시 지방의 역할에 비해서 자주 재원이 부족할 때 이 소득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1분의 1을 지금도 우리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3대 세수 규모라고 한다는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인데 전통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순으로 세수의 크기가 전통적으로 그랬는데 최근 3년 사이에서는 소득세의 규모가 가장 3위에서 1위로 올라서서 한 100조쯤 걷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쨌든 이 저 뭐 3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뭐 다음 정부에서 국정 철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세원 배분의 분야는 달라지겠지만 4페이지에 참고가 제가 5가지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건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1을 보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원을 공유한다라고 했는데 법인세나 소득세는 11분의 1을 지방에 가져가고요. 부가가치세는 5%를 지방에 가져가는데 이것은 세원 배분이 아니라 세입 공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준거를 한다면 이런 논리라면은 지방세는 없애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꼭 그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이 OECD 혹은 뭐 세계 주요국의 통계와 비교를 잘 하는데 비교할 때 불리한 것은 비교를 잘 안 하더라고요. OECD 주요국의 지방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약 한 24%쯤 되는데요. OECD를 두 나라로 나누면 연방형 국가와 단일형 국가로 둘로 나누면 우리는 단일형 국가에 들어가는데 연방형은 우리보다 좀 높은 한 30% 정도라면은 우리와 같은 단일형은 12% 정도니까 우리가 사실은 2배나 사실 지방세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이 단일형 국가에서 20% 이상 되는 나라는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이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참고 3번째입니다. OECD 주요국의 지출 중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우리나라는 43%입니다. 이것을 OECD에서 연방형 국가는 46이고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형 국가는 32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아가지고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이것은 말짱 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은 세원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 배분의 문제이지 이게 세원 배분의 문제로 접근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참고 3입니다. 지방정부의 지출 중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하는 비중 우리나라는 한 39%쯤 되는데 OECD의 연방형 국가는 64%, 단일형 국가는 41%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얼마나 적게 걷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보면은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탄력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 20%, 3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난 뒤에 자치단체장들은 제일 낮은 세율로 갑니다. 왜냐하면 높은 세율로 가면 다음 자기가 재선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낮은 세율로 가다 보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주면은 국가의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원 배분, 세입구조를 재설계한다는 것은 지금 현 정부와 사실은 정반대로 가야만 그 내용이 맞다는 겁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과세체계 개편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어디서 용역을 하나 받아서 현재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의 세목으로 되어 있고 가끔 보면은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세무사도 계산을 못 해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위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납세 협력 비용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건데 조세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토가 조세가 단순해야 된다. 세원은 넓어야 된다. 세율은 낮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어떻게 심플하게 줄일 수 있는가를 현재의 25개를 갖다가 국세 5개, 지방세 5개로 나누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그림 도표로 그려 보았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가상자산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뭐 글로벌 각 나라들은 굉장히 포용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운영의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법에 특근법에 법률 용어로 써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암호화폐로 불리웠던 것을 지금 이제 가상자산으로 포섭을 했는데요. 가상자산은 암호화폐만은 아닙니다. 법의 정의에 보면 기술적 방식은 제한하고 있지 않고요. 전자적 방식으로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그 증표, 법을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해서 실제 논의는 암호화폐에서 출발했는데 미래의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법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특근법에 들어간 거죠. 특근법은 돈 세탁 방지법이거든요. 디지털 방식으로 자산, 에셋, 가치가 이전되기 시작하니까 그것으로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할 수 있으니까 범죄 자금, 테러 자금을 추적하고 이걸 막기 위한 법제도가 돈 세탁 방지법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뭐 전 세계가 다 미국 주도로 이런 돈 세탁 방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 법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상자산을 특근법에 넣는다는 것은 제도화냐? 제도화가 아닌 것도 같으면서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고제도를 거기다 넣었어요. 사업 신고제도를. 원래 사업에 인허가를 주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말게 하는 것은 이런 돈 세탁 방지법에 규정할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법, 은행에 권한을 주고 은행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뭐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신용 카드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건축법, 뭐 건축 설계, 건축업자, 뭐 건축 사업법, 뭐 이런 사업법 쪽에서 다루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업법을 만들어서 제도화를 한 게 아니라 돈 세탁 방지법인 특근법에다가 신고 제도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거기서 신고를 거쳐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신고 없이 사업을 하면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부여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도화가 된 것 같긴 한데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2017년에 뭐 1차 가격 폭등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4차까지 최근 약 4년 동안 서너 차례에 걸쳐서 가격이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했다 급락하는 것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상황인데요. 자, 그럼 이제 자산으로서의 지위는 획득했습니다.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법제도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있으나 법제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금제품이라고 하죠. 마약 같은 겁니다. 마약은 돈 거래가 돼요. 근데 절대 그것을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고요. 몰수 등 국가가 뺏어서 없애버리는 대상으로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자산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소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제도화를 해야지만 소지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뭐 특별한 규정이 없이도 수많은 자산들, 물리적인 자산들을, 가치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디지털 아트를 원본, 출력물, 이런 판화, 액자, 그림 이런 것 없이 그냥 디지털 파일 그 자체를 거래하고 있죠. 디지털 아트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기술이 발달했는데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대체 불가 토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NFT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것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도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헷갈리시는 게 NFT를 사고 파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블록체인은 장부 기술입니다. 장부에 적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특정한 밸런스, 암호화폐의 수량에 소유자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하는 것에 지갑 주소들이 있고 그 지갑 주소마다 몇 개의 잔고를 가지고 있느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 통장을 다 갖고 예금 통장 번호가 있잖아요. 그걸 지갑 주소라고 생각하시고 내 예금 통장 잔액 조회해 보시면 지금 앱으로 다 조회해 보시면 얼마 몇 원 딱 찍힙니다.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가면 그 돈만큼이 딱 내 이름표 붙여가지고 금고에 들어있어요? 아니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체 수신고 중에서 나는 그만큼의 잔액을 가지고 있다는 기호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은행 창구에 가서 나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으니까 1억 원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다 주세요. 은행원이 얼른 금고에 가가지고 이름 없는 여러 지폐들 가져다가 1억 원어치 세서 주는 거죠. 그때 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게 불과하죠. 암호화폐 기술은 바로 그렇게 예를 들어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하면 특정 지갑 주소가 1비트코인이라는 잔액을 갖고 있다는 기록해 놓은 것 뿐인데 NFT는 다릅니다. NFT는 특정한 밸런스의 일련 번호를 둬가지고 이 밸런스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가상자산은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NFT라는 게 사실 장부 기술이니까 무기명 장부에서 기명 장부로 바뀐 것에 거의 준하는데요. 원래도 지갑 주소는 있었기 때문에 지갑마다 밸런스가 있었으니까 지갑으로 구별되던 것인데 지갑에서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1이라는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할 때 그 실제로 이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부에 그냥 A 지갑에서 마이너스 1하고 B 지갑에 플러스 1을 한 것뿐이에요. 은행 예금 이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은행 예금도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1원을 보내면 A 통장에서 마이너스 1을 적고 B 통장에서 플러스 1을 적어 놓는 것 뿐이잖아요. 실제 아무런 변화는 없거든요. 전산 시스템에 장부만 플러스 1 마이너스 하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NFT는 각 코인마다 일련 번호를 둬서 그 일련 번호를 A 지갑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00개 NFT를 발행한다면 1번 NFT는 1번 지갑이 가지고 A 지갑이 갖고 있다. 2번 NFT는 B 지갑이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밸런스에 일련 번호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 제가 왜 NFT 얘기까지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알고 보면 별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거는 다분히 의도적이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00 그 금융위기 2000년대 말에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월가에 여러 금융 권력들이 사실 시민들의 재산을 모두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게 돼서 중앙형인 금융 시스템에 반발해서 나온 것인데요. 거기서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붙인 것이 우리 이제 암호화폐라고 번역을 하거나 암호통화라고 번역을 하니까 문제인데 저는 만약에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상의 인물이 그냥 암호 토큰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 이게 토큰 기술이거든요. 토큰을 장부에 적어서 지갑이 그 잔액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것이 신뢰가 쌓인 특정한 메인넷들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오랫동안 쌓인 신뢰를 가지고 가격이 오른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라고 얘기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최근 나오지 얼마 하는 것들은 가격이 많이 변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암호화폐에 어떤 계약을 얹으면 그게 증권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미국 SEC는 암호화폐 발행 자체가 다 누군가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미국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현상을 바라보잖아요. 암호화폐는 전부 미국의 증권거래법이 얘기하는 증권이다. 증권의 발행이야. 그러니까 SEC법에 의해서 증권 발행 절차를 거쳐 그리고 발행을 해. 근데 리플이 그걸 안 했죠. 그래서 리플을 작년에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소했어요. 연말에 행정 기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거래소 가보시면 리플 거래돼요. 왜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데 미국은 행정 기소를 해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행정 기소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행정부가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 기소를 해요. 법원에다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1심, 2심, 3심에서 그 판결에 행정부의 입장이 맞다. 너희는 불법을 저질렀어. 미국 SEC법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어라고 확정 판결이 나면 그때 효력을 발생해요. 우리나라는 반대죠. 그리고 행정부가 그 날짜로 장관 도장 딱 찍거나 위임 전결로 밑에 뭐 담당자 도장을 딱 찍으면 그날로 바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추정이 돼요. 이걸 뒤집으려면 국민이 행정법원에 가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소송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취소소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행정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뭘 정하면 그게 사실상의 파워를 바로 발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세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권력의 민주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고요. 선진국들은 행정부가 이런 우월적인 권한, 즉시적인 효력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소송 등으로 해서 많이 뒤집습니다. 그래, 나눠드린 자료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제도 없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럼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냐?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등 선진 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기존의 자산이라는 것을 다루는 제도들이 이미 다 몇백 년 동안 법치주의를 거치면서 다 완비를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은 그 자산, 에셋에 대해서 다루는 수많은 법제들이 이미 있어요. 예를 들어 증권적인 자산은 자본시장법에서 다룹니다. 상품권은 규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은 이제 금융위원회 여러 법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들,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거는 주로 국토교통부가 다루죠. 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요. 이런 식들이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자산들,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여러 가지 것들은 방송통신위원회나 과기부가 이미 수많은 법제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이 있고요, 전기통신사업법이 있고요,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은 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등장을 하니까 본질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기존에 다 법에 있는 거네. 그 법에 맞게 규율하면 된다. 그래서 법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규율이 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ICO라는 것도 여기 이 페이지에 보시면 금지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규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규제대로 하면 되잖아. 우리가 수백 년 해온 일이야. 왜 걱정해? 중국하고 한국만, 중국은 진짜 금지, 한국은 금지하겠다고 엄포, 이렇게 두 나라만 한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을 금지한 나라도 없어요. 중국만 금지했어요. 최근에 실제로 다시 한번 금지했죠. 한국은 ICO를 금지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 거래를 막지는 않았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호화폐 발행, ICO가 다 금지됐구나라고 생각하셨는데, 수년 동안 다 발행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다 자금 모집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른 나라든 거래소라는 것이 이 플랫폼으로서 수요자와 매도자, 매수자를 연결하는 실제 플랫폼으로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돈 세탁 같은 것이 대량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 규제들을 만들어낸 나라들이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아마 이미 2016년에 이걸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법정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지급결제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거래소를 넣었고요. 지금 약 32개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30여 개의 거래소 라이센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상적으로 ICO를 많이 해서 돈이 막 수백억, 수천억씩 모으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ICO 가이드라인을 만든 나라들이 있어요. 싱가포르, 스위스, 프랑스 같은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이걸 이제 표로 정리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ICO를 금지하겠다? 우리나라, 중국 외에는 없었고요. 중국은 뭐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금지를 그러니까 할 수도 없었죠.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4년 동안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정부 2017년에 가상통화 대응 방안, 그때 1차 광풍이라고 하죠. 가격이 올라섰을 때 막 나서져 갖고 2018년 초에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까지, 전 세계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서 뭐 2천만 원 후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비트코인 1비트코인이.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만 굉장히 눈에 띕니다. 굉장히 눈에 띄어요. 금지하겠다, 폐쇄하겠다, 막 이런 발언들을 하세요. 근데 그 와중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여기에 더 몰입하고, 특히 온라인 금융, 모바일 금융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보니까 밤을 새면서 그냥 밤에도 거래를 하고 하는 젊은이들 뭐 걱정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 뒤에 뭔가 하셨어야 되잖아요. 6페이지에 정리해 놨는데 하신 게 없어요.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어요. 엄포만 놓고 4년 동안 그냥 방치하셨어요. 방치하다가 광풍이 2차 광풍 또 한 번 오고, 작년에 오고, 올해 또 초에 봄에 4차 왔던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6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까지 1비트코인 올라갔습니다. 2017년 말에 2,800에서 한 90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 이번에 3배가 올라갔던 거예요.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에 뛰어든 사람이 뭐 계정 지갑을 어디 거래소 갖고 있는 사람이 뭐 700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점점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년에 법제도적으로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상 자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신고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걸 특근법에다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이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제 시행되려고 하는데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이걸 연기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놔두면 이제 1월 1일 이후에 0시 이후에 얻은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선진국들 법률 선진 또 경제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냐?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본 겁니다. 미국 SEC가 대표적인데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을 나눴어요. 그래서 유틸리티는 뭔가 봤더니 뒤에 실물 거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용역이나 물품의 제공을 증빙하는 증표입니다. 아까 NFT가 바로 그 유틸리티 토큰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디지털 아트를 사고 파는데 그것을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NFT를 딱 발행을 해주면은 그 NFT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뭐 신분증 보여주고 할 거 없이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NFT가 있어야 돼. 그 신분의 인증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NFT를 갖고 있으면 그 NFT를 가진 사람이 바로 그 훈민정음 해례본 카피 사본이죠. 전 페이지입니다. 딱 100개 NFT로 각 하나당 1억 원씩에 팔았거든요. 열람권이에요. 왜냐면 그건 저작권이 아닌 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지신 분이 자기 해례본에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아니에요. 디지털 사본을 만들어서 IPFS라고 하는 온라인 창고에다 넣어두고 그것에 접근 권한을 그 NFT로 준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뿌리면 한 번에 NFT는 가진 사람만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100개를 뿌려 놓으면 100개를 팔면 100개를 발행하면 100명만 동시 접속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NFT가 하는 기능인 겁니다. NFT 훈민정음 해례본 NFT는 훈민정음 사본을 평생 볼 수 있는 열람권을 1억 원에 판 거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이런 식이니까 이건 유틸리티 토큰이라 뭔가 이용권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례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그 이용권이 처음엔 1억 원에 발행했지만 사람들이 제한적이니까 공급이 제한돼 있잖아요. 100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해례본 정말 보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난 2억 원에 사겠어 하고 그 토큰을 살 수가 있죠. 이전이 되면 이제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무슨 저 디지털 아트가 최근에 뭐 76억 원에 NFT가 팔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NFT를 산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미술품에 나의 단독 열람권을 76억 원에 산 거죠. 원본, 디지털 원본입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 아예 출력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아예 디지털로 그려서 원본이 디지털인 것들을 NFT를 붙여가지고 열람권을 파는 것들이 요즘에 이제 NFT 거래이거든요. 이런 게 유틸리티 토큰인데요.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기존의 암호화폐 같이 그 암호화폐 토큰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디지털 아트에 대한 권리를 작업하는 거죠. NFT의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신분증이에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쓰시니까 거기 더보기 눌러서 안에 클립이라고 하는 앱이 뒤쪽에 있는 클립을 눌러보면 거기에 혹시 NFT 몇 개 들어와 있으시면 어디선가 뭔가 인증서를 받은 건데 저는 뭐 어떤 모임에 가입을 했더니 그 가입 모임의 회원이라는 증빙 신분증이죠. 회원증을 NFT로 발행해서 카카오 클립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거기 내가 무슨 모임의 회원이라는 회원증이 와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산도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골프장 회원권을 앞으로 NFT로 발행한다 하면은 그 NFT를 사고 파는 게 그냥 골프장 회원권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NFT를 거래하는 게 아니죠. 회원권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실체가 뒤에 있고요.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을 옛날 같으면 회원권 거래소에 가가지고 또는 골프장에 가서 명의 개설을 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무기명 회원권의 경우는 이제 NFT로 발행하면 골프장 측은 명의에서 부담이 다 사라지는 거죠. 알아서 자기들이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부킹할 때 그 NFT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앱을 딱 하면 기술적으로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 사람은 회원이시네. 회원이 NFT를 들고 있는 분이 부킹을 지금 들어오시네. 그러면은 빈 시간 보여드려야지. 해갖고 예약할 수 있게 해드리는 이런 것이 이제 아주 편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권리가 화체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고유하게 당사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나라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소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 거래소에는요. 딱 두 가지만 올라 있는데 하나는 지불형이고 하나는 유틸리티 두 가지만 올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쪽에
그 2017년 9월에 그 정부의 그 발표에 보시면 가상통화는 통화도 화폐도 금융통화 상품도 아니다. 여기 밑에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증권 형태로 ICO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 위반으로 처벌하겠다. 딱 이거 선언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증권을 발행할 때 6가지 증권, 자본시장법에 있는 수익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이런 것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관사를 선정하고 공모를 하잖아요. 즉 49인 이하로 사모하는 거는 등록 안 해도 되는데 50명 이상을 증권을 판매하려면 금융위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에는 그리고 금융위는 한 번도 지금까지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도록 등록을 받아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증권은 전자증권부터 해서 예탁결제까지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을 태워야 되는데 거기에 암호화폐를 입장을 시켜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형 서버 시스템이에요. 예탁결제원의 서버는. 이 주식은 지금 다 전자증권으로 발행돼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면 내가 예결원에 몇 주 있는가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증권사의 잔고에 내가 카카오 주식 몇 주를 갖고 있는지 다 확인이 되잖아요. 전자증권 시스템인데 그거를 거기에 암호화폐를 넣어준 적 없어요. 왜냐면 이건 탈중앙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의 예탁결제 전자증권 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뒤집어 말씀드리면 지금 거래소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증권형 토큰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발행을 허락해 준 적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C는 증권형 토큰을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발행을 해라라고 개방형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등록 절차를 밟아서 발행해라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안 돼라고 막아버리신 이유 근데 4년 동안 5년 동안 가만히 계신 거죠. 그 반면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은 규제 안 했다는 얘기 여기 다 적어드렸고요. 스위스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 스위스 핀마입니다. 이것도 금융위원회 비슷한 곳이고요. 싱가포르의 MAS 마스도 비슷한 입장인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시장주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증권법제가 발달한 나라들은 이게 과연 증권에 해당하는 어떤 투자 계약이죠. 계약이 탑재된 토큰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리고 그거는 기존에 레귤레이션이 있다. 증권법에 따라서 해라. 근데 그게 아닌 거는 규제가 낮거든요. 그 중에 이제 지불형이라는 게 지불형은 선불 지급 수단 같은 겁니다. 티머니 이런 거 아무런 위험 없죠. 가격이 변하지도 않아요. 티머니에 10,000원 충전하시고 1년 지나면 10,000원 그대로 있어요. 편의점 가서 10,000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선불 지급 수단은 지불형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불형들이 있어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USDT, US테더 같은 건데 그거는 동일한 액수를 은행에서 예치해 놓고 보증서를 발행해서 그만큼만 발행했기 때문에 US 테더는 몇 년이 지나도 1테더가 1달러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약간씩 변합니다. 왜냐하면 외환도 변하잖아요. 환율도 변하잖아요. 달러도 환율이 변하듯이 US 테더도 수요가 늘 때는 좀 올라가고 수요가 없으면 좀 떨어지고 합니다. 일부를 중심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런 지불형 토큰들은 우리나라에서 만약 발행한다면 규제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에요. 우리 선불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이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이 있고 지불형 토큰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있고 그럼 빠지는 거 이제 유틸리티형 토큰들이죠.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올라있는 대부분 99%의 토큰들은 다 유틸리티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백서를 보고 의견서를 많이 써드렸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틸리티형이다라는 의견서를 써드려야지만 거래소에서 그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법적인 위험이 없구나라고 하고 상장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에 150개 토큰이 상장돼 있다면 거기에는 증권형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되는 토큰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유틸리티형이죠, 기본적으로. 백서에 보면 우리는 에버랜드를 지을 거예요. 이 토큰은 에버랜드의 이용권으로 사용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이용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용권들, NFT 같은 것들. 자, 그런데 법률안을 보시면 11페이지부터 뭐 금융위에 인가를 하고 뭐 이용 엄청난 이제 거의 금융업에 해당하는 규제들을 법안에 다 만들어서 국회에는 다 제출됐어요.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깊이 본질을 따져보고 가려서 그거에 맞게 법은 원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하자는 게 법률의 기본 이념이거든요. 아까 차별이라고 합리적인 차별인 거죠. 본질이 다르면 법 규제가 달라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 대형 중장비의 운전면허와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는 2종 보통면허의 운전면허의 난이도는 다르잖아요. 합리적인 차별인 거죠.
본질이 다르니까. 중장비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장비 기사 면허는 따기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암호화폐도 등급을 나눠서 본질에 따라서 맞는 규제가 없으면 그 규제를 고민해야 되고 있으면 그 기존 규제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있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앞에 나라들은 특별한 입법을 거의 안 했어요. 기존에 있는 법제로 다 소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국회에서 이렇게 수많은 법률안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건 다 금융이야. 왜 막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 그 주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 선물 옵션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런 법안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이런 법안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왜냐 주무부처를 다 금융위로 하니까 금융위는 중앙형 금융제도의 수장이시잖아요. 탈금융을 표방하고 나온 탈중앙을 표방하고 나온 디파이의 기본인 암호화폐하고는 철학이 안 맞는 부처입니다. 중앙은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순수한 탈중앙형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우리 제도화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아무리 발의가 돼도 국회에서 주무부처가 반대하면 아예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짧게 정리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선진국처럼 하면 됩니다. 법률 선진국처럼 포용적인 제도를 가진. 자, 그래서 토큰을 지금까지 법률적 속성에 따라 나누면 13페이지에 있듯이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이상의 분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NFT도 그렇고 다 유틸리티거든요. 내가 디지털 아트 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본을 열람하고 싶은데 그 증표, 내 신분을 증명하고 그 이용권을 표창해 놓은 그래서 이 토큰을 내 지갑에 소지하고 있으면 바로 그냥 지금 볼 수 있는 그 기술적인 해결 수단 그게 유틸리티거든요. 뭐 비행기를 탈 때 마일리지를 토큰으로 발행해도 마찬가지고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앞으로 토큰으로 발행해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신분증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모임에 네, 회원이라는 증명 그걸 있으면은 그 모임에 카페 쉽게 로그인 안 해도 그것만 들고 있으면 그냥 딱 로그인이 될 거거든요. 마치 저 신분증을 들고 있으면 출입문이 열리는 거죠. 신분증 되면 지하철도 탈 수 있고 그건 지불이구나. 어쨌든 회사에서 사원증을 들고 있어야지 회사 문이 열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친분의 증명 이런 것도 이제 광의 유틸리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질을 보시면 그러니까 증권형은 아직 우리나라에 발행된 적이 없습니다. 금융위가 한 번도 등록을 허용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없지만 발행을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미국은 모두 다 증권형으로 발행된 거야. 증권형이야. 그러니까 SH법 따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하겠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증권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줘서 이건 완전히 탈중앙이 돼 있고 누가 주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누군가 주도하는 것, 특히 리플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다 투자 계약이다. 그러니까 증권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적용되는 법은 자본시장법입니다. 금융위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등록 허용하시고 증권형으로 발행하게 하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증권의 이전이 굉장히 쉬워져요. 다만 우리는 주식 등 전자증권 제도가 발달해 있어서 이미 예탁결제원이 그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고 명의계에서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과연 이 탈중앙형 블록체인 증권을 금융위가 허용하실지는 금융위가 앞으로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토큰들은 뭐냐 지금 거래소에 보고 있는 것들 그거는 증권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격이 널뛰기를 해? 이제 이걸 얘기를 드립니다. 불투명하니까 널뛰기 하는 뭔가 기대가 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처럼 될 거야 라는 기대. 비트코인 지금 뭐 9천만 원까지 갔다 찍고 내려왔잖아요. 비트코인이죠 그거는. 나머지 코인들은 내용을 보시면 그 백서를 한번 다 꺼내 보시면 야 이거 정말 어느 세월에 성공할까? 그런 이제 대부분은 ERC20이라는 이더리움 호환 토큰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토큰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이 토큰의 발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남는 하드디스크에 빈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임대를 할 건데 거기서 수익을 내면 그때 이 토큰이 바로 그 지불수단으로 쓰일 거야. 그러면 그때 이 토큰 하나는 하나에 100원은 갈 거거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원에 발행했는데 나중에 100원 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게 막 50원, 6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우리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평가를 하고, 이 프로젝트는 이제 상황이 변해서 이건 안 돼. 사업성 CCC야, C 뿔뿔이야. 이래버리면은 가격 폭락하겠죠. 즉 정보의 공개와 평가 제도가 없어요. 그거를 정부가 노력해 주진 않았어요. 그냥 금기시하고 저쪽 동네는 가지 마, 공무원들 하지 마. 그리고 4년 동안 아무런 입법도 안 하고 그쪽에서 막 거래소에서 소위 펌핑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의도적인 시세 조정.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데도 피해자가 양산되는데도 그냥 놔두신 거예요, 4년 동안. 그리고서 저쪽의 해악성을 극대화시킨 후에 딱 특근법을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는 특근법을 통해서 거래소 4개만 남고 원화마켓은 막혔고요. 그다음에 한 30여 개 정도가 코인마켓 남았는데 코인마켓은 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는 코인 투 코인 교환만 가능한 데가 한 30군데 있고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 게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해서 이제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금융위가 완벽한 신고 사업자로서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 펌핑을 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인위적인 그런 사기적인 시세 조정은 이제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걸 금융위가 그냥 놔두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제도적인 신뢰가 확보됐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코인들의 앞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고 이제 합리적인 규제를 하자는 겁니다. 합리적인 규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본질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을 다루죠. 비금융상품은 전자상거래예요. 우리나라 법제는 딱 2가지예요. 금융상품을 사고 파는 건 금융위가 관장하고 자본시장법 등으로 금융상품이라고 하고요. 금융상품이 아닌 건 비금융상품이잖아요. 금융을 제외한 모든 것은 비금융상품이에요. 부동산도 비금융상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토큰인데 어떤 것은 증권용으로 금융상품이 되고 어떤 것은 비금융상품이 되냐. 그거는 그 토큰에 부여한 발행자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금융상품과 비금융상품의 규제 시스템은 우리나라는 어떠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있고요. 약관규제법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판매법 있고요.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있고요. 정보통신망법 있고요. 뭐 개인정보보호법 있고요. 그다음 독점규제법 있고요. 수많은 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 법들을 사실 지금까지 적용해 왔으면 되는데 4년 동안 정부가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엄청나게 막 밤에 코인판이 벌어졌던 것이니까 지금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있는 법을 적용해라. 본질에 맞게 적용해. 주무부처들이 자기 할 일을 4년 동안 하지 않으셨는데 잘 몰라서 그러셨다고 얘기하니까 뭐 암호화폐는 새로운 거니까 규제가 없다라는 말씀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비춰보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시고 있는 법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하시라고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제 말씀입니다.